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 여행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여권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옆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23살 젊은 여성이 북한 여권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똑같은 북한 여권을 든 젊은 여성 2명이 더 있었거든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들인 박미나와 김혜린이었어요. 북한 여성 외교관 3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2시간 후 공항 대기실에서 저희를 마주한 국정원 조사관의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제가 이 일을 20년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가문 출신인 저희 3명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동시에 탈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각자 다른 나라에 있던 저희가 같은 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20년 베테랑 국정원 직원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더 감동적인 저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는 70세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기자로 일하셨던 분으로 요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취미라고 하셨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자 할아버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럼 혹시 간첩 아니야? 할아버지의 농담 반 진담 반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리소영, 올해 26세입니다. 2019년에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이유는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절친한 친구 2명과 함께 왔거든요. 할아버지, 저희는 정말 간첩이 아니에요. 저는 리소영이고 제 친구들은 박미나, 김혜린이에요. 저희 셋 다 북한 외무성에서 일했던 외교관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교관이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젊어 보이지? 맞습니다. 제가 지금 26세니까 2019년에는 20세였어요. 북한에서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외교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더욱 특별했죠. 저는 유엔과 담당, 미나는 중국과 담당, 예린이는 러시아과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이나 함께 올 수 있었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모두 평양외국어대학교 최우등 졸업생들이었거든요. 북한에서 평양외대는 정말 1%의 엘리트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고위층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리철민은 외무성 부상이셨고 어머니는 의사셨어요. 미나의 아버지 박성호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시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셨죠. 예린이의 아버지 김용수는 인민군 중장이시고 어머니는 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셨어요. 그런 집안 애들이 왜 북한을 떠났지?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북한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던 저희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좀 길어요. 저희가 탈북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북한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2019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바깥 세상과의 연결은 더욱 철저히 차단되었고 특히 젊은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죠.
사실 저희가 탈북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할아버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6년 전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9월 저희 3명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 북한 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미나는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 예린이는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모두에게 평양 복귀 명령이 내려졌죠. 그때가 바로 운명의 갈림길이었어요. 북한 외교관으로서 평양 복귀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승진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상 점검이나 재교육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 내부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북한 외교관끼리의 업무 연락이었지만 그 속에는 저희만의 암호가 숨어 있었어요. 미나야, 요즘 베이징 날씨 어때? 이런 평범한 인사말 속에도 상황이 어떠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9월 첫째 주 저에게서 시작된 한 통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이 메시지를 받은 미나와 예린이는 즉시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요. 저희는 대학 시절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 순간이 오니까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그때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세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 웬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렸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같은 결심을 한 거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셋이 동시에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 그것도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그건 저희가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꿔온 꿈 때문이에요. 저희는 평양 외대에서 만나 절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언젠가는 진짜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꿈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기숙사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 드라마 OST 한 곡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가지고 있던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저희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거든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멜로디와 가사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순수한 감정들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몰래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해외 파견을 나가면서 그 호기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온 거구나.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었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저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아무리 다른 체제에서 살았다고 해도 저희는 똑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라면 저희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왜 북한 최고 엘리트였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자란 환경을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북한에도 정말 부유한 계층이 있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 중심 구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아버지 리철민이 외무성 부상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외국 손님들이 드나들었죠. 어릴 때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많았어요. 일본산 텔레비전, 독일산 음향기기, 프랑스산 와인까지. 물론 이런 것들은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의사셨는데 주로 고위 간부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미나의 집은 더욱 화려했어요. 아버지 박성호가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셨거든요. 미나네 집은 만수대 언덕 근처에 있는 별장 같은 주택이었는데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미나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집에 독일산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나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셨는데 정말 박식하신 분이었죠. 미나네 집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살롱이 열렸어요.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외국 문학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었죠. 물론 허용된 범위 내에서였지만 그래도 일반 주민들은 접할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예린이의 집안은 또 달랐습니다. 아버지 김용수가 인민군 중장이셨기 때문에 군인 가정에 엄격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국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셨기 때문에 예술적 분위기도 함께 있었죠. 예린이네 집에는 세계 각국의 클래식 음반들이 정말 많았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의 곡들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예린이는 음악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났어요. 저희 세 가족 모두 평양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무와 책임도 컸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혁명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2010년 저희가 18살이 되었을 때 평양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은 북한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 중 하나예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고 특히 외국어 실력과 가정 성분이 완벽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과, 미나는 중국어과, 예린이는 러시아어과에 입학했어요. 첫날부터 저희는 같은 기숙사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게 운명의 시작이었죠. 평양외대 기숙사 생활은 정말 특별했어요. 일반 대학들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았거든요. 단순히 외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물론 비판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저희는 CNN, BBC 뉴스를 매일 봤어요. 물론 선생님의 지도하에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서방 세계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대학 3학년 때는 각자 전공 국가로 6달간 연수를 갔어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미나는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예린이는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인턴십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걸으며 본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 상점들에 넘쳐나는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한 표정을 하고 다녀요. 하지만 베이징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미나는 상하이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대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카페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이는 모스크바에서 클래식 공연을 봤는데 그때의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을 그때 처음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수에서 돌아온 저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북한 청년들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대학 4학년 때 저희는 기숙사에서 밤늦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속삭이듯이 말이에요. 언젠가 저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들은 한국 드라마 OST가 저희 마음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한 선배가 몰래 가지고 있던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순수함과 자유로움이 저희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졸업 후 저희는 각자 외무성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유엔과, 미나는 중국과, 예린이는 러시아과로 배정받았어요. 모두 최고의 부서였죠. 하지만 곧 결혼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20대 중반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좋은 집안과의 중매를 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소영아, 외무성 국장 아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구나.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답답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미나와 예린이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서로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곤 했죠. 그런데 2017년부터 저희에게 해외 파견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로, 미나는 베이징으로, 예린이는 모스크바로 발령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단순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해외 파견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도 몰랐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커피를 다시 주문하시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뭘 받길래 그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각자 다른 나라에서 경험한 일들은 정말로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2017년에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말씀드릴게요. 인천공항에서 뉴욕 JFK 공항까지 14시간 비행이었어요. 북한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 땅을 밟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죠. 유엔 본부 북한 대표부는 맨해튼 한복판에 있었는데 처음 그 거리를 걸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워 보였어요.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웃고 자유롭게 손을 잡고 다니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맨해튼의 맥도날드였어요. 점심시간에 들어가 봤는데 햄버거 세트 하나가 $10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북한 일반 주민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처음에는 역시 자본주의는 물가가 비싸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깨달았죠. 여기서는 누구나 하루 일하면 그 햄버거를 살 수 있다는 걸요. 뉴욕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놀라웠던 건 또래 여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같은 22살, 23살 여성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젊은 여성이 혼자 밤늦게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유엔 본부에서 일하면서 세계 각국 외교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외교관들과의 만남은 특별했죠.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 외교관 한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소영 씨,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하나였던 나라예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텐데 그때 소영 씨 같은 분들이 큰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단된 조국에 대한 생각,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한편 베이징에 있던 미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미나가 나중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로는 베이징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대단해.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기 돈으로 쇼핑하고 부모님 간섭 없이 연애하고 우리랑 같은 나이인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 미나는 베이징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다고 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모스크바에 있던 예린이는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열린 한 클래식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음악가를 만났다고 해요. 그분이 예린이에게 한국에도 정말 좋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많다면서 언젠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해보라고 하셨대요. 그때 예린이는 나도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저희 3명 사이에 비밀스러운 소통이 더욱 활발해졌어요. 물론 공식적인 외교 업무 연락의 형태였지만 그 속에는 저희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베이징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이런 평범한 인사말이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의미였어요. 모스크바에서 좋은 음악회를 봤습니다. 이건 자본주의적인 경험을 했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 말쯤부터 저는 뉴욕에서 몰래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중독될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K-팝 뮤직비디오였는데 BTS의 노래였어요. 화려한 영상미, 멋진 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로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매혹시킬 수 있구나. 같은 민족인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부터 저는 한국 SNS, 한국 드라마, 한국 뉴스를 몰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놀라웠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모습,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들이요. 미나와 예린이도 각자의 방법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베이징에서 한국 드라마 DVD를 몰래 구해서 봤다고 하고, 예린이는 모스크바, 한인타운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 초 저희는 각자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매우 암호화된 방식으로요. 최근에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를 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어요. 동양 음악의 세계적 영향력이 놀랍더군요. K-팝에 대한 감탄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평양에서 해외 파견 외교관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숨겨야 하고 아마도 철저한 사상 점검을 받아야 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저희가 이미 마음속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을 본 후에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맨해튼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구체적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된 거야? 할아버지, 그게 바로 2019년 9월 첫째 주였어요. 정확히는 9월 3일이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뉴욕 시간으로 아침 8시, 평양 시간으로는 밤 9시였을 거예요. 갑자기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거든요. 리소영 동무, 즉시 평양 복귀하라. 특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환이니 이번 주 내로 항공편을 예약하라. 그 전문을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해외 파견 외교관들 중에서 사상이 불순한 인물들을 선별해서 평양으로 소환한다는 소문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나까지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모범적으로 행동했고 업무 성과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소환장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난 2년간 뉴욕에서 경험한 것들, 몰래 본 한국 영상들, 한국 외교관들과의 대화들이 모두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날인 9월 4일, 저는 미나와 예린이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요즘 날씨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곧 긴 여행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 메시지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곧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너희도 같은 상황이냐는 뜻이었어요. 미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베이징도 날씨가 이상해요. 예상보다 빨리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예린이의 답장도 비슷했어요. 모스크바는 이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곧 긴 겨울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 모두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평양 복귀 명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욱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우리가 대학 시절에 이야기했던 그 꿈을 기억해.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거의 탈북을 암시하는 메시지였거든요. 만약 이 메시지가 발각되면 저희는 모두 끝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해외에서 변한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미나에게서 첫 번째 답장이 왔어요. 언니,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 예린이의 답장도 이어졌어요. 저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 세 명은 각자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도 같은 결심을 한 거예요. 북한을 떠나기로요. 할아버지, 그때의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족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아버지는 외무성에서 쫓겨나실 거고 어머니도 병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미나와 예린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만날 것인가,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각자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안전한 곳에서 합류해야 했거든요. 여러 나라를 검토한 결과 체코 프라하가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북한 여권으로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한국 영사관도 있었거든요. 미나가 제안했어요. 프라하에서 만나서 함께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희 모두 동의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과 너무 가까웠고 미국이나 서유럽은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한국이라면 같은 민족이니까 받아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항공료, 숙박비,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모두 해외 파견 중에 조금씩 돈을 모아놨어요. 물론 북한 외교관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약간의 여유 자금은 있었거든요. 저는 뉴욕에서 모은 2,000달러, 미나는 베이징에서 모은 10,000위안, 예린이는 모스크바에서 모은 10만 루블 정도 있었어요. 합치면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되었죠. 당시 저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걸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거였거든요. 9월 6일, 저희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했어요. 9월 10일까지 각자 프라하행 항공편을 예약하고 9월 12일 프라하 바칠라프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약 누군가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기로 했어요. 6년간 함께 해온 절친이니까요. 9월 7일, 저는 뉴욕에서 프라하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9월 10일 출발,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였어요. 티켓을 결제하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그날 밤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비행기표 샀어요. 9월 11일 베이징에서 출발해요. 예린이도 같은 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준비 완료했습니다. 9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요. 할아버지, 그 순간 정말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저희 세 명이 각자 다른 대륙에서 같은 결심을 하고 같은 날에 같은 곳을 향해 떠나기로 한 거니까요. 9월 8일과 9일은 정말 길고 긴 이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뉴욕의 거리들을 걸으면서 다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설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9월 10일 아침이 왔습니다. JFK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미나와 예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친구들아, 드디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네요. 프라하에서 만나요. 이렇게 저희의 운명적인 탈북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프라하에서 만났어? 세 명이 다 무사히. 네, 할아버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2019년 9월 10일, 저는 뉴욕 JFK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미나와 예린이가 올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발각되지는 않았을까?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공항에 도착한 것은 9월 11일 오후 3시였어요. 체코 입국 심사관이 제 북한 여권을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질문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이 짧은 대화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먼저 숙소를 구해야 했어요. 저희가 미리 계획한 대로 구시가지 근처에 저렴한 호스텔을 찾았죠. 하루에 20유로 정도 하는 작은 방이었는데 그때 제게는 호화로운 호텔 같았어요. 호스텔에 짐을 풀고 바로 바칠라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9월 12일 오후 5시 천문시계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죠. 그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프라하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북한 보위부 요원이 따라온 건 아닐까? 혹시 제가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때의 심정을 표현하자면 마치 스파이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이고 모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프라하의 야경을 보면서 내일이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계속했거든요. 드디어 9월 12일이 밝았습니다. 오후 5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오전 10시부터 바칠라프 광장 근처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일찍 가서 눈에 띄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늦으면 더 안 되잖아요. 오후 4시 반쯤 저는 광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 예린이다. 하지만 바로 달려갈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지켜봤죠. 그런데 정말 예린이가 맞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광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예린아. 조심스럽게 부르자 예린이가 돌아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정말 왔네요. 예린이가 저를 꽉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나는 어디 있지? 둘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미나였어요. 미나는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와서 저희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같은 생각으로 광장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세 명이 모두 무사히 만났다는 기쁨, 앞으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동시에 고향을 떠나온 서글픔까지. 저희는 너무 감격해서 광장 한복판에서 셋이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3년 만에 만난 절친들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미나가 물어봤어요. 저희는 일단 제가 머물고 있던 호스텔로 갔어요. 다행히 같은 방에 침대가 3개 더 있어서 함께 머물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각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언니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만나다니. 예린이의 말에 저희 모두 웃음이 나왔어요. 미나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지? 한국으로 바로 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했어요. 독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프랑스나 영국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을 선택했죠. 우리는 한민족이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라면 우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미나와 예린이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인 9월 13일, 저희는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프라하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은 없었고 경유를 해야 했어요. 몇 개 항공사를 비교해 본 결과 터키 항공을 이용해서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 여권으로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3명이 함께 예약하면 더욱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가 정말 스릴러 영화 같았어요. 여행사에 가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각자 다른 시간에 다른 여행사에서 따로따로 표를 샀어요. 하지만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요. 9월 15일 터키항공 TK1770편, 프라하 출발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항공료는 한 명당 600유로였어요. 저희가 가진 돈의 절반 이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새로운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표를 산 그날 밤 저희는 각자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부모님께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런 선택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해요.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는 편지를 쓰면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예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군인이라서 더 큰 충격을 받으실 거야. 딸이 조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하지만 저희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거든요. 9월 14일은 프라하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희는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어요. 찰스 다리를 걸으면서 1년 후에 우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한국 사람을 만나 재미있게 말하고 있을까? 미나가 물어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을까? 예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있을까? 제가 덧붙였죠. 그날 밤 저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9월 15일 아침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호스텔에서 체크아웃하면서 직원이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새로운 삶을 찾으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직원이 웃으면서 행운을 빕니다라고 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희는 조용했어요.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프라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고 했어요.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떨어져서 행동했어요.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따로따로 했죠. 그런데 탑승구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희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한국 정보기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그냥 한국 관광객이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말투가 신기해서 쳐다본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스탄불에서 경유한 지 10시간, 드디어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2019년 9월 15일 오후 6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할아버지,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보인 인천공항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최고조에 달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저희를 받아줄까? 혹시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저는 앞서가는 미나와 예린이를 지켜봤어요. 저희는 여전히 모르는 사이인 척하고 있었거든요. 미나가 먼저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관이 북한 여권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목적이 뭐예요? 관광입니다. 북한에서 관광으로 오셨어요? 네, 한국을 구경하고 싶어서요. 심사관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린이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다만 예린이는 더 당당하게 문화교류를 위해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에게 북한 여권을 건네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오셨네요? 목적이 뭐예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얼마 동안 체류 예정이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있고 싶어요. 심사관은 제 답변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동료와 잠깐 상의했어요. 그때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몇 분 후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때 저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실로 끌려가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심사관이 안내하는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미나와 예린이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언니. 예린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상황이네. 미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정장 입은 중년 남성 2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후반, 한 명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리소영, 박미나 김혜린 씨 맞나요? 저희는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그때 저희는 정말 무서웠어요. 국정원이라고 하니까 더욱 긴장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국정원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 조사관 김민수 씨였어요. 북한 관련 업무를 전담해왔던 분이었죠. 제가 2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민수 조사관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 외교관 3명이 동시에 한국에 온다는 건 매뉴얼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되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는데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일단 신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북한 외무성 직원이 맞나요? 너무 젊어 보이는데.
저희는 각자 신분증과 외교관 신분증을 보여드렸어요. 김 조사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3명이 동시에 올 수 있었죠? 혹시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고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저희가 미리 계획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들입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면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최근에 모두 평양 복귀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새로운 삶을 찾기로 결심한 거예요. 김 조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게 계획된 탈북이라는 말인가요? 그것도 3명이 동시에? 네, 맞습니다.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그 후 저희는 분리조사를 받았어요. 각자 다른 방에서 48시간 동안 상세한 신문을 받았죠. 제가 받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했나요? 다른 동조자는 없나요? 북한 정보기관에서 파견한 건 아닌가요?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나요? 할아버지, 48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받았어요. 정말 지쳤지만 저희는 일관되게 같은 답변을 했어요. 놀라운 건 48시간 후 저희 3명의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거예요. 시간, 장소, 동기, 과정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김 조사관은 신기해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보통 꾸며낸 이야기는 어디선가 틀어지기 마련인데 여러분들 이야기는 1% 오차도 없네요. 정말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한국 정부는 저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제가 물어보니까 김 조사관이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프라하에서 항공편을 예약할 때부터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어요. 북한 외교관 3명이 동시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희가 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완벽한 비밀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국 정부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 대한 의심이 풀렸어요. 만약 저희가 정말 간첩이라면 이렇게 뻔한 방법으로 오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48시간 조사가 끝나고 김 조사관이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나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희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원으로 가셔서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국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년차 국정원 베테랑도 놀라게 한 전례 없는 동시 탈북이었죠. 할아버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어요. 3명이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하고 한국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커피잔을 비우시며 제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적응했어? 많이 다르지 않았나? 할아버지, 처음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 9월 17일,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첫날부터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어요. 우선 저희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교관 출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과는 조금 다른 커리큘럼을 받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의 자유로움이었어요. 교육 담당자가 처음에 저희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고, 어디서 살아도 되고, 누구와 만나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꿈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제 활동에 대한 교육도 신기했어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요? 미나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사님이 웃으시며 당연하죠라고 답하셨어요. 북한에서는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의심받을 일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세계였어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교육도 충격적이었어요. 부모님 허락 없이도 만날 수 있다고요? 예린이가 놀라서 물어봤죠. 강사님이 설명해 주시길 한국에서는 성인이 되면 연애와 결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 강제로 중매 결혼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저희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분들과의 만남도 의미가 깊었어요.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거든요. 농부, 장마당 상인, 군인, 교사.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저희는 엘리트 출신이라 다른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같은 처지라는 걸 깨달았죠.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서는 북한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뭘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었거든요. 12주 교육이 끝날 무렵 저희는 각자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외교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외교 정책을 배워서 언젠가 통일시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고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적극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미나는 통번역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중국어와 영어를 활용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우고 싶어요라고 했죠. 예린이는 의외의 선택을 했어요. 방송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거든요. 할아버지, 그때 저희가 꿈꾸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어요. 2019년 12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어려웠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대학원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하거나 조금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평범한 동기생으로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발표 때였어요. 제가 북한의 외교 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석은 정말 다르네요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미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통번역학을 공부했어요. 이미 중국어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죠. 특히 국제회의 통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미나는 정말 대단해요. 지금은 국제회의에도 나가서 통역을 할 정도거든요. 예린이는 더욱 특별한 길을 택했어요. 방송대학교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예린이의 열정과 실력을 보고 모두 인정해 주더라고요. 2021년쯤부터는 저희 모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국내 NGO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했는데 실제 북한 출신으로서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뉴욕 UN 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외교관으로 일했던 그 건물에서 이번에는 한국 대표부 직원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처음 UN 본부에 다시 갔을 때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같은 장소이지만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미나는 2022년부터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한중 비즈니스 통역을 담당하는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중국 현지 협상에 참여하면서 통역계의 에이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린이는 가장 특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2022년부터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진실, 분단 70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저희에게 전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통일부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저희 세 가족 모두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원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도 저희가 한국에서 반북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을 위한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모두 울었어요. 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기분이었거든요. 2024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미나는 남북 경협 관련 통역 업무를 주로 하게 되었어요. 예린이는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자유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은 5년이었어요. 저희가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2023년에 대학원 동기였던 한국 남성과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이나 중매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미나는 지금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와 연애 중이고 예린이는 방송국 선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게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밤새 울기도 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깊게 숨을 내쉬셨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구나. 우리 손녀뻘인 너희가 이렇게 용감하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그럼 한국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겠구나. 네, 정말 많아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자유를 헛되이 쓰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때로는 헬조선이라고 말하며 한국 사회를 비판하는 것도 이해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불만이 있으면 자유롭게 표현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북한 또래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저희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북한을 떠날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마세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어요.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할아버지, 저희의 꿈은 언젠가 저희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38선이 사라지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남한에 와서 구경하고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북한에 가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면 저희도 당당하게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자유의 소중함을 북한 친구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거고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구나.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지난 6년을 돌아봤어요. 2019년 9월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던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지금 저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외교관, 미나는 통역사, 예린이는 방송인으로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있고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025년 봄 서울 어느 카페에서 한 70세 할아버지와 26세 젊은 여성의 대화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